이게 날씨가 굉장히 춥죠. 아까 연사분들 미리 오신 분들과 이제 약수를 하는데 손이 굉장히 이렇게 차가우시더라고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어저께 이제 참여자 한 분이 참석 취소 요청을 하시면서 저희는 사실 오늘이 수능이란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들이 수능인데 그걸 깜빡 잊고 여기 신청했다면서 취소한다고 가정의 평화를 좀 이제 기원해 달라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아마 수능 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좀 기대하고요. 어, 저희가 올해 이 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두 번째 행사고요. 작년에 처음 했었고 하는데 그 뭐 미디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이거 왜 하냐고. 저희는 기술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네이버 내부의 조직이고 그 일을 저는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질문들 하세요. 왜 하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4년 동안 저희가 매년 정도 한 1,000개 정도의 기술 스타트업을 직접 만나고 그 3개 정도의 기술 스타트업을 검토를 하고 그 중에 10개 정도 내외의 기술 스타트업에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분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문법이 있잖아요. 시장을 정의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루션을 찾는 방법. 저희도 똑같아요.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디파인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술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선배들이 나와서 먼저 경험을 했던 그게 실패이건 성공이든 간에 나누고 같이 성장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희 키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 2012년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면 다 똑같은 스타트업이지 기술 스타트업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스타트업이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굉장히 높은 성장과 수익을 얻는 리스크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런 걸로 정의되는데 기술 스타트업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장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기술을 통해서 독보적인 기술적인 성취를 통해서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니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스타트업들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술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여는 역할을 해요. 여기 예시로든 넷플릭스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웨이모 같은 기업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건 사실 기존에 십수년 전에 이분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영상을 서비스하고 싶다. 그리고 화상 통화나 음성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것들은 이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된 기술이죠. 이 업체들이 지금 시장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로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열어 젖힌 역할을 기술 스타트업이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특이점을 만드는데 기술과 기술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예를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가 기술 스타트업이야? 우버가 기술 스타트업이야? 배달의 민족이 기술 스타트업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점은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었을 거라 저 생각해요. 집과 사람을 연결하고 자동차와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일에서 출발했으니까 기술적인 특이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팀이 성장했을 때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의 요구 그리고 공급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는 어떤 코어한 비즈니스 에셋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량 자체를 중개를 해서 이용자와 차량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푸드테크로도 진출을 하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통해서 모든 형태의 모빌리티를 다 점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죠. 내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기술 스타트업이에요. 배달의 민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놀자, 토스와 같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유니콘들도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출발을 기술 스타트업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인 특이점을 만듦으로 인해서
기술 스타트업의 정체성을 갖게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좀 이쯤에서 좀 둘러봤으면 싶어요. 이런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100억 이상 투자받았던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자료에 따르면 60개가 넘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두 손으로 꼽을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100억 이상의 딜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막 60개가 넘습니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 중에 26개 정도가 100억 이상의 딜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라든지 공시자료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대충 한번 눈여겨 보세요. 글씨는 좀 작긴 하지만 아쉽게도 이 중에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출발했던 팀들은 생각보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10분의 1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감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플랫텀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저희가 어떤 기술 스타트업이 이 안에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3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들 중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이오 쪽은 사실 그 숨겨진 딜들이 많고 공개하지 않는 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차치하고요. RCT 쪽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투자나 투자 건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2015년부터 18년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17년까지는 투자 건수와 금액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자본시장에서 투입되는 그 규모 자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질리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기술 스타트업이 그중에 차지하는 포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10% 내외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투자 금액을 따지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투자 금액인데요. 전체 그 받았던 스타트업 규모 투자 규모에 비해서 7%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술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 정도의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유니콘이 하나 출연했었죠. 국내에 10개 정도의 유니콘 중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던 케이스는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저희가 연간 1000개 정도의 기술 스타트업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내려놓은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문제의식이죠.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 자체의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가트너가 만드는 이제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9년도 자료죠. 아마 기술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기술 창업을 관심이 있으시거나 기술 쪽 투자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늘 매년만 되면 참고하시는 되게 소중한 자료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되게 핫한 기술은 뭐고 이런 걸 이제 짐작하실 텐데요. 굉장히 촘촘합니다. 아젠다가 굉장히 많죠. 20개가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매년마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를 뒤로 시간 테이프를 뒤로 감아가지고 처음에 출발했을 때 과거의 하이프 사이클은 지금 어떤 예측률을 보이나 결과를 보여주느냐를 분석해주는 결과는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미래만 봐서 그런지 뒤를 별로 되짚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99년도, 95년도에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가트너가 하이프 사이클을 처음 만들어서 리리즈했을 때 버전이에요. 지금 2019년도 버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몇 개 없고 해상도도 되게 떨어져요. 그거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가장 고화질의 해상 자료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것들이 한 10개 정도의 기술 어젠다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일부는 아예 시장에서 자체를 감춰버렸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그런 어젠다로 남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한 몇 개를 예를 들어볼까요? 동그라미 친 것들. 맨 왼쪽에 있는 게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깝게 얘기하는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95년도에 피크를 쳤어요. 피크를 쳤고 향후 10년 내에 이게 되게 상용화 될 것이다. 저게 플라토에 올라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었죠. 지금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일부 상용화에 성공했을 뿐이지 법령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마찬가지죠. 3, 4년 전에 전 세계를 막 강타하면서 당장이라도 이제 VR의 어떤 시대가 열릴 것처럼 다들 믿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드웨어, 컨텐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겹쳐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음성 인식,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95년도에 이미 저기 안정화의 단계 바로 직전에 올라와 있는 걸 묘사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 스피커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음성인식 기술 같은 것들 아직까지도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가까이서 발화를 해야지만 인식하기가 쉽고 발화자가 되게 다양할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죠. 사투리 뭐 이런 건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숨겨진 형태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예측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술들이 많다는 거죠. 퀀텀 컴퓨팅 최근에 또 막 굉장히 핫해지고 있잖아요. 2000년도에 처음 나왔었어요. HMD 같은 것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이제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도 2000년대 초기에 다 나와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상용화 될 거야라고 예측했던 기술이에요. 아직까지 여기에 현실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하이프 사이클에서 나왔던 기술들이 한 200개 정도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50개 정도는 25% 정도죠. 50개 정도는 나온 그 해 이후에 단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한 해만 반짝하고 사라진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한 20% 정도는 아예 그 다음부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절반 정도는 예측률에서 여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술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기술 스타트업들이 출발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랑 더 결부하면 더 파괴력이 높아지는데 어떤 거냐면 기술의 가치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의 가치를 고객과 파트너 기업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테크 스타트업과 고객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테크 스타트업에게는 이 사이에 뭔가 하나 들어가요. 파트너 컴퍼니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만났던 기업들 중에서 기술 기업들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 이상이 이런 형태의 그 고객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B2B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테크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가치, 테크 스타트업이 설명하려고 하는 가치가 하나하나 단계를 지나면 할수록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문제는 기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기업 자체가 고객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기술 자체가 제품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술 자체를 라이센싱하거나 기술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술 자체가 제품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기술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를 만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는 과정을 타자에게 위임하는 형태가 대부분의 기술 스타트업이 취하는 비즈니스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고객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직접적으로 내가 대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가 다른 파트너 컴퍼니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는 되게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황에서 기술 스타트업은 자기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다 설명해요. 우리 기술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세계 최초고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기술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가치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기술 스타트업은 정말 보기 드문 거죠. 여기서 실제로 기술 기업이 인정받는 가치의 어떤 평가 절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픽스드, 고정되어 있지 않죠. 유동적입니다. 기술 자체가 되게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료는 저희가 만났던 수백 개의 기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만났던 스타트업들 한 300팀 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도메인들에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어젠다 그 도메인들에 속한 그런 팀들이죠. 로보틱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모빌리티, 자율주행 알고리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2년쯤 뒤에 저희가 만났던 비슷한 수의 한 300팀 정도의 스타트업들은 한 어떤 그 스코어를 보이고 있을까, 어떤 곳에 집중하고 있을까 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없던 도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국내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을 다 만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300개 정도 샘플이 되면 저는 좀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불과 2년 전에 원천 기술 자체에 집중하던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천 기술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커머디티가 돼요. 커머디티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커먼플레이스가 되죠.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보편화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그 기술을 쉽게 갖다서 쓸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형태로 계속 시장을 발전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AI라는 기술도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완전히 커머디티가 돼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갖다 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원천 기술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천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저는 기술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미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불균형. 창업팀 자체의 역량의 불균형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났던 300팀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창업 초기에 출발할 때 내부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출발하느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70% 정도의 기술 스타트업은 사업, 시장 조사,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는 힘이 없는 상태로 출발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만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사업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코파운더 중에 반드시 그런 인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술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외부의 어떤 조력 같은 걸 요청을 할 때 본인들이 가장 느끼는 갈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사업 개발과 사업 협력하는 기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요. 우리 존재를 알릴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거 할 만한 그런 그게 제일 필요해요. 그런 기회, 그런 도움이 가장 필요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출발할 때 내 스스로 내재화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외부에서 조달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투글로벌에서 그 매년마다 조사하시는 국내 스타트업 이제 생태계 현황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기술 기업에만 국한된 자료는 분명히 아니고요. 전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여기도 한 샘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 같아요. 국내 스타트업이 중에서 해외 진출 계획이 있거나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40% 정도, 그러니까 없거나 있긴 한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전체 스타트업을 통틀어서 연구 지표가 나온다는 것은 기술 기업,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기술 기업에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실행을 통해서 비즈니스 트랙션을 만들어내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지만 그런 다른 형태의 스타트업과 달리 기술 기업은 초기에 기술 개발 자체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느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기술 개발이 다 끝난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이미 시간은 2, 3년씩 훅 지나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시장 기회가 밖에 있음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쉬운 거는 매년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죠. 시장 자체가 한국이 내수 시장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기술 기업에게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스타트업이 빠질 수 있는 함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 기술에 대한 예측, 시장에 대한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작하는 걸 되게 주저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술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팀 빌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 본인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고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파트너가 되는 기업들, 고객들은 더 이해할 수 없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펀딩을 운 좋게 받았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역량의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창업자가 대부분 기술에 오리엔티드 돼 있고 그거는 좋은데 시장 자체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개발에서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 시간과 비용을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을 경우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를 처음부터 증명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에 비례해서 기업의 가치는 평가되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평가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평가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바이어가 있고 제한된 커스터마가 있는 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술 스타트업이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죠. 막 이거 뭐 이것저것 다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고객과 시장을 처음부터 고민하는 거. 저희가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4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기술이 제일 중요한 줄 그렇게 알았어요. 제일 그렇게 믿었었고요. 그래서 기술, 원천 기술 훌륭한 스타트업만 발굴하면 돼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저는 틀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시장을 명확하게 디파인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절대 시간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던질 수 있는 화두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타트업 현직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
예비 창업분들도 많이 계시고 투자자와 대기업에서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기술로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SI가 되지 않고 내가 원래 하고 싶어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술 자체가 회사를 실제로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해? 그리고 글로벌 진출 어렵다는데 꼭 해야 돼? 이런 질문들. 제가 좀 전에 짚었던 그런 문제점들, 트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과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이런 질문들을 아마 오늘 이후에 이어질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첫 번째 세션 3개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경험이 있으셨던 네이버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셨거나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 첫 번째 세션 3개를 다 이렇게 맡고 계세요. 그래서 테크 자이언트에서의 경험과 스타트업에서의 되게 살아있는 경험들이 잘 버무려져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키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